자, 괭희로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유교가 아니고 유신입니다. 아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죠? 어머니한테 원망을 해야지, 뭐. 그냥 삼촌 좀, 밥 좀 잘 주지. 그 다음에요. 한나라 무제 때, 흉노정벌에 큰 공을 세운 두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청이라는 장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곽거병이라고 하는 재미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거병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갈 것자에다가 아플 병자잖아요. 그죠? 몸에 병을 얘기하잖아. 저 것자는 제거한다 할 때도 저걸 씁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필이면 사람 이름 가운데 병이 없어졌다는, 병을 제거했다라는 이름을 왜 쓸까? 그것도 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곽거병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곽거병을 안고 황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친척 가운데에서 황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황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나라 무제가 병중이었어요.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 곽거병의 어머니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애가 울어가지고 황제를 불편하게 하면 어떡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울었어. 아들이. 그런데 아픈 한나라 무제가 그 애 울음소리를 듣고는 병에서 일어난 거야.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우는 애가 누구냐 찾아봐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갓난아기가 황제를 만나. 그랬더니 황제가 웃으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기운을 차렸다 그러면서 혹시 이름 졌냐? 그러니까 이름 아직 안 졌습니다. 그래서 져준 이름이에요. 거병이라고. 내 병을 없애줬다. 나중에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래서 장군이 됐다. 그 다음요. 한나라 초기 때 장사라고 하는 지역에 왕으로 있었던 유발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필발자인데 좋게 얘기하면 발전한다 할 때 발자잖아요, 저게. 근데 저걸 이제 다른 단어 가운데 발각한다, 들킨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게. 발자가. 발각당하다 할 때 저 발자를 쓰거든. 세 번째 황제인 이제 중국의 한나라의 황제는 첫 번째가 일대 황제가 유방이죠, 고조. 두 번째가 해제입니다. 즉 여태우가 낳은 아들 해제. 이제 정실 부인에 태어난 적장자야, 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이 경제는 4대 왕이네. 4대 황제입니다. 경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총이라는 거는 총애하는 여자죠. 총애하는 후궁인 정희라고 하는 후궁하고 잠자리를 하려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정희가 마침 생리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시녀인 당희를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경제가 정인 줄 알고 당희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아.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희가 아니고 당희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낳아서 이름을 발자를 붙인 거야. 탈로 났다. 발각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유발이라고 이름을 줘줘요. 별의별 재미난 이름이 많죠, 그죠? 옛날 사람들 이름 참 재밌게 졌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 초기 때 유행했던 이름 가운데 불의라고 하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불의, 장불의, 직불의, 위불의.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의심할 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 불의가 이름을 많이 써요. 왜 많이 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장불이, 직불이, 위불이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마라라고 뭐 그런 의미에서 지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불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상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상자 같을 여자잖아요. 그죠? 서로 같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도 사마상여, 장상여, 직상여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마상여입니다. 사마상여는 왜 유명하냐? 문장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 당시에 사마천원과 더불어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어요. 사마천원은 역사가로서 역사 쓰는 문체로 유명했고 사마상여는 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문이자 시에 가까운 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
문장의 형식 가운데 하나의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문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또 어느 시대에는 뭐 어떤 문장이 유행했는가를 시대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오랜 주나라 시대 때에는 북방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책이 시경이라는 책이에요. 시경.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장의 형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시경이에요. 그래서 북시경. 춘추전국 시대 때는 북시경. 남쪽은 초나라의 구런이라는 시인이 나와가지고 초사라고 하는 문체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북시경, 남초사. 그렇게 불러요. 춘추시대 때는 시경. 전국시대 때는 초사. 그리고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통일 기간이 너무 짧잖아. 진나라가 뭘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없어. 한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문장 형태가 나오는데 그걸 한부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마상례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을 하다가 당나라 때 가면 뭐요? 시. 그래서 당시라고 하죠. 그죠? 당시. 송나라 때 가면은 당나라 시가 너무 운율을 맞추고 글자 수를 맞춰야 되는 게 제약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문장을 좀 길게 쓴 시가 나옵니다. 그걸 송사라고 합니다. 송사. 원나라 때 가면은 소설의 원형이 나옵니다. 원곡이라고 합니다. 원나라 때 왜 소설의 원형이 나오느냐? 이것도 재밌어요. 원나라는 이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최초로 중국 사람이 최초로 이민족에게 통째로 나라 땅덩어리 전체가 점령당한 최초의 사례단 말이야. 근데 원나라는 한족을 엄청나게 차별을 합니다. 한족을. 차별하면서 초기 때 뭘 하냐 그러면 원나라가 과거제를 없애버려요. 과거제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한족의 지식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 이게 좀 더 과거 공부해가지고 벼슬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나중에 부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글은 배웠지. 할 게 없잖아. 그런데 문인들 가운데 일부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은 이제는 과거 시험에서 풀려난 거죠. 속박에서. 맨날 사서삼경이나 외우고 일정한 틀에 맞춰서 그 문장만 공부하다가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생겼어. 이제 쓰고 싶으면은.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걸 원곡이라고 하는데 소설의 원형이. 그게 이제 명나라 때 들어오면은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이런 소설로 크게 서유기라든지 이게 다 명나라 때 나오거든요. 소설들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 북시경, 남초사, 한부, 당시, 송사, 원곡, 명청소설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 역사를 쭉 문장의 형태로 깰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라 시대 때 문장가였던 사마상련. 왜 이름을 상례라고 했냐? 이제 재미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상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마상례는 기록에 남아있어. 사마상례 어릴 때 이름은 견자입니다. 견자. 개새끼였어요. 진짜로요. 예. 왜냐 그러면 이제 개새끼는 이제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조금 애칭으로 부르면 개똥이.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애들한테 개똥이라고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기 사망이 이제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천한 이름을 지어주면은 불러주면은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개똥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마 중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은 그죠 사마상녀한테 부모님이 견자라고 불렀겠어요, 그죠? 근데 사마상녀가 이제 크면서 이름이 이제 싫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견자를 버리고 자기가 지은 이름이야, 상녀가. 그런데 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마상녀보다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인상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인상녀. 그 인상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요. 조나라에서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죠. 그래서 강대국이 진나라에 맞서가지고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조나라의 체면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벼락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인상녀는 말을 잘했죠. 근데 사마상녀는요.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인상녀를 닮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모인상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인상녀를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는 말을 더듬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전국시대 때 저 나라에 유명한 말 잘하고 용기 있었던 인상녀를 닮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상녀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인상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모인상녀라고 하는 고사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가볍고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조금 무거운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사교 속에 나오는 최고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저는 요즘 이 황제를 소개를 많이 합니다.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유항이고 서한이 200년 동안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기틀을 놓은 아주 어진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경제 때까지 한나라의 발전, 이제 한나라가 그 최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그래서 문경지치라고 하는 아주 최고 통치를 얘기할 때, 한 제왕의 통치를 얘기할 때 가장 잘 다스리는 그 통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그들의 시호나 그 다음에 연호를 붙여가지고 치자를 붙여요. 당태종 같으면은 당태종 시대 때 연호가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연호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하고 경제다 해서 문경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정치를 한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황제가 했던 정책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연좌제를 비롯해서 황제에 대한 비방죄, 그리고 고문을 가하는 육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다 폐지시킨 황제입니다. 2200년 전에 연좌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비방하는 죄도 폐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 육형을 가하는, 신체에 고문을 가하는 육형도 폐지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덕과 어진 정치를 시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문제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이 황제가 남긴 유언입니다. 이 황제가 참 유언을 남겼는데 가슴에 구구절절이 가슴 속에 와 닿는 유언입니다. 오늘날 사리사욕과 탐욕에 얼룩진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은 꼭 이 양반의 유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죽음이란 천지의 이치요 생명체의 자연스러움이니 짐의 죽음이라고 해서 어찌 유별나게 슬프겠는가. 짐이 듣기에 천하 만물이 싹이 자라 죽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죽음이란 하늘과 땅의 이치요 사물의 자연스러움이니 너무 그리 슬퍼하지 마라. 지금 세상을 보면 모두가 삶을 좋다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장례를 후하게 치르느라 생업까지 파기하고 상복을 너무 오래 입어 산 사람이 상한다. 나는 정말이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짐이 부덕하여 백성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또다시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상복을 오래 입음으로써 집안의 아비와 아들을 슬프게 하고 어른과 젊은이의 뜻을 상하게 하며 그 음식에 손상이 가고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나의 부득이 더 무거워진다면 천하에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짐이 종묘를 얻어 보존하며 보잘것없는 몸을 천하 군왕의 위에 맡긴 지 20년이 넘었다. 천지신령과 사직의 복에 힘입어 나라 안이 안녕을 찾고 군대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다. 짐이 또 영민하지 못하여 늘 잘못될 행실로 선제께서 남기신 덕을 부끄럽게 하면 어쩌나 두려웠고 세월이 흐를수록 끝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겁이 났다. 지금 다행히 천수를 누리고 고조의 사당에서 공양을 받게 되었다. 짐이 영명하지 못한 데도 잘 되었으니 슬퍼할 것이 무엇일까. 천하의 관리와 인민들은 이 조령이 내려간 뒤 사흘만 곡을 하고 상복을 벗어라. 며느리를 맡고 딸을 시집 보내고 제사를 지내고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상을 담당하거나 상복을 입고 곡을 해야 할 사람들은 맨발로 땅을 밟지 않도록 해라. 상복의 허리띠는 새치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레와 병기를 진열하지 말 것이며
민간에서 남녀를 징발하여 궁전에서 곡하게 하지 말라. 궁전에서 곡을 해야 할 사람들도 모두 아침 저녁 15번만 하고 예가 끝나면 그만두도록 하라. 아침 저녁으로 곡할 때가 아닌데도 마음대로 곡하지 않도록 하라. 매장이 끝나면 상복은 대공은 15일, 소공은 14일, 섬은 7일만 입어라. 이 조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이 조령에 준하여 따르도록 하고 천하에 보고하여 짐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라. 폐령의 산처는 바꾸지 말고 원래 모습대로 두라. 후궁의 부인이야 소사까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황제가 내린 유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양반이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하냐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죽은 나이가 47살이에요. 그런데도 천수를 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뭐 당시에 평균 수명을 놓고 보면은 남자들 뭐 수명이 뭐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천수라고 얘기할 만도 하긴 합니다만은 47세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천수를 누린다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다 돌려보냅니다. 후궁. 자기를 시중들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들하고 있게 만들죠. 그리고 3일장이죠. 또 하나는 무덤을 환경 파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폐령은 문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무덤이 그 무덤인데 보시면은 다른 황제 무덤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른 황제 무덤 사진은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이 황제가 볼수록 정말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소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요, 제사관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황제 폐하 만수무강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나 조직사회 같은 데 보면요, 나와서 인사말만 하라 그러면은 자기 조직의 수장들한테 뭐 얼마나 사탕 발린 소리 많이 해요. 그죠? 예. 온갖 입으로 그냥 아부를 다 떨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양반이. 예. 그리고 후궁들은 절대로 땅에 걸리는 옷을 못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근데 그거 못 입게. 그리고 커튼에 술을 못 넣게 했어요. 장식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검소하게 살다가 간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실하게 실천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자, 사기 속에 이제 여성들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에피소드로 좀 몇 사람 소개할게요. 아까 미래 황제의 술값을 받지 않은 주모 두 사람, 마담 두 사람, 왕원과 무부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또 하나는 표모 말씀드렸죠, 그죠? 미래 왕이 될 건달에게 밥을 준 표모.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진평이라고 하는 한나라 초기 때 유방을 도와가지고 또 큰 공을 세웠던 공신이 하나 있어요. 진평이라는 공신이 나중에 이제 재상이 되는데 이 진평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날 마을 제사 때 가가지고 고기를,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기를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요 나눠주는 일을 주로 했어요. 동네에서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세상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고기를 너무 공평하게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재한다라고 불러요. 주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뭔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무슨 모임을 주재한다고 얘기할 때 그 제자는 고기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나누는 일을 주관한다라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잘 일을 처리해야지 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진평이 진짜 고기 잘 나눈다. 그게 진평분육이라고 합니다. 진평이 고기를 나눈다. 그랬더니 진평이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스려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상의 꿈을 옛날부터 꾼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 진평에게 눈독을 들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부라고 하는
여성 노파입니다. 부잣집의 노인이, 여자 노인이 진평에게 눈독을 들여서 손녀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그 손녀딸이 과부야. 과부입니다. 그 기어코 진평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과부가 그냥 과부도 아니에요. 남편을 무려 3명이나 진평의 미래를 보고는 확실하게 진평을 뒷바라지합니다.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평에게 마음 놓고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할머니가 한 거야. 그런 할머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권력자들의 별난 취향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권력자의 취향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당장 최고 권력자가 뭘 좋아하면은 따라하죠. 따라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항상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거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비싼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비싼 핸드백을 좋아한다든지 그다음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 드러내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사실 안 하는 게 좋죠. 주나라 유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총애하는 포사라고 하는 후궁을 웃게 만들려고, 잘 안 웃으니까 후궁이 웃게 만들려고 봉화놀이를 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포사가 잘 안 웃어. 근데 한번 웃으면 그렇게 매력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유황이 포사를 웃기려고 광대를 동원해서 쇼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봉화불 한번 피워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봉화는 공습경보단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피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천자가 공격을 받는 겁다 해서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몰려와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보고 포사가 웃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유황이 심심하면은 봉화불놀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포사가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 나이에 늙은 임금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조그만 나라에서 유황한테 이제 이쁘다고 바친 거야. 후궁으로. 그럼 고기 반찬도 하루 이틀이고, 비단 옷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근데 늙은 임금은 맨날 자기 좋다고, 온갖 아양을 다 떠네. 그죠? 냄새 푹푹 나는 노인네가. 거기다가, 고향에 부모님 생각나지, 고향에서 사귀던 갑돌이 생각나지,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 웃어. 근데 이 늙은이는 웃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봉합불놀이까지 하는 거야. 저게. 말도 안 되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사가 피식 웃었다고 봐요. 아니, 저 여산에 봉수대 올라가가지고 군인들이 막 병사들이 와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욕 한마디 하면요. 그런 거죠. 포사가 피식 웃으면서 참나. 별 연병을 다 한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웃다 보니까 내가 왜 웃지? 그러고 이제 깔깔대고 웃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유황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포사가 한번 웃으니 눈썹이 다 살아나는구나. 그 정도로 미쳤거든. 그래서 심심하면 이제 봉화놀이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후들이 안 와. 왜? 또 저 놀이 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도가 함락당하고 죽습니다. 포사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이 주유황의 봉화놀이가 저 서양으로 전해져서요. 이솝한테까지 전해져서 이솝이 동화를 한 편을 써요. 그게 늑대와 양치기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말, 이거는 제가 농담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이 늑대 양치기 오리지널 버전이죠.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기원전 770년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00년,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초나라,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 영왕이라는 사람은 이게 허리 가는 여자를 좋아해요. 후궁들 가운데에서도 전부 다 허리 가는 여자만 좋아해. 근데 허리만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삼위라고 해가지고 가슴도 날씬하고 허리도 날씬하고 궁뎅이도 날씬한 삐씩 마른 말라깽이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초나라 여자들이 죄다 다 다이어트로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다이어트에 돌입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제나라 황공은 보라색 옷을 좋아합니다. 붉은색 계통의 보라색 옷을 좋아해가지고 물감이 염료죠, 그죠? 옷감에 물들이는 염료값이 보라색 염료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옷만 찾으니까, 이 색깔만 찾으니까. 그래서 관중이라는 사람이 황공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게 물가가 지금 그것 때문에 보라색 염료값이 올라서 옷값도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께서 나는 그 색깔 안 좋아한다라고 안 입고 나오시면 금방 안정이 될 겁니다라고 충고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국시대 때 진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은요, 힘자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힘센 장사들하고 엿기 들기를 늘 내기를 합니다. 옛날에 엿기가 없으니까 뭘 드냐 그러면요, 정이라고 해서 청동으로 만든 솥 있죠. 세발솥. 이거 드는 시합을 하는 거야. 너무 무거운 걸 들다가 정갱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죽습니다, 이 사람. 이런 임금도 있고요. 송나라 강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조정에 들어오면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만세라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만세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루에다가 짐승 피를 담아놓고 가죽 주머니에다가 활로 쏘아가지고 나는 하늘을 쏜다 이러고 난리를 쳐다가 나라를 망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사이코들이 많죠. 예. 제 나라의 전성자라고 하는 권력자는 후궁을 여러 명 들였는데 키다리만 좋아했대요. 그래서 7척이나 되는 키다리 후궁만 100여 명을 거느렸다라고 얘기합니다. 7척은 오늘날 척으로 따지면 2m 10인데 옛날에는 그게 30cm가 아니었고요. 이거 한자가 30cm잖아요. 지금은요. 24cm 정도 됐습니다. 24 곱하기 7에도 꽤 크죠. 170 정도 되는 키 큰 여자들만 2300년 전 얘기로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이런 권력자들의 별난 취향도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오늘 유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마천은 유방의 모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욕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유방이 욕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지식인들은 굉장히 경멸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는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대왕께서는 멋대로 사람을 욕하고 폐하는 선비를 가벼이 여기고 일수 꾸짖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방이 한 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욕은 항우한테 한 욕이 나옵니다.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항우가 하도 승부가 안 나니까 1대1로 면담을 요청을 해요. 유방한테. 그래서 저렇게 사이를 좀 거리를 두고 야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결판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도 안 되죠. 무슨 나라를 놓고 싸우는 사람이 1대1로 맞짱을 떠 권투 선수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은 24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우하고 유방이 24살이나 위에요. 그 1대1로 맞짱 떠봐야 질 게 뻔한데, 그죠? 거기다 항우는 또 장사잖아요. 그죠? 항우 장사라 그러죠. 그래서 유방이 놀립니다. 항우에게. 야, 이 무식한 놈아. 싸움은 머리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몰래 가슴팍에다가 석궁을 감추고 왔었어요. 석궁. 조그만 화살 있잖아요. 그죠? 단거리로 저격하는 거죠. 그게. 석궁을 쏴버려요. 그게 유방의 가슴팍에 가서 맞아요. 화살이. 근데 이게 유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게 항우가 가슴팍에 맞은 걸 확인할 시간도 주지 않고 틈도 주지 않고 잽싸게 엎드립니다. 엎드리고는 발가락을 만지면서 한 욕이야. 저 도종님이 해필이면 발가락을 맞추냐. 활 좀 잘 쏘지. 실력도 엉망이다. 이러고 욕을 하고 가는 거죠. 이제. 항우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여기 위쪽 가서 맞은 것 같은데 저 인간이 발가락을 맞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유방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게 끙끙 앓아서 누웠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장량이 와가지고 대왕 일어나셔. 지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우리 군영을 한 바퀴 돌아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천천히 갑옷을 입고 아픈 걸 참으면서 군영을 한 바퀴 돕니다. 아니나 다를까 항우는 돌아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저 위에 맞춘 것 같은데 저 새끼가 지금 발가락을 맞췄다고 나를 욕을 해. 그래가지고 척후병을 보냅니다. 살피게. 그러니까 장량은 그걸 안 거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척후병이 보고는 유방이 알아서 누웠다 그러면 당장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한 바퀴 도니까 척후병이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발가락이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자기한테 엉뚱한 계책을 올린 사람에게 유방이 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추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생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잔챙이, 조그만 피레미 이런 뜻이에요. 잡어라고 얘기해요. 이런 잡것 라고 욕을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방은 욕은 욕으로 끝낸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원래 뭐 건달 출신이니까 욕을 잘했던 것만 틀림없는 것 같고, 하지만 욕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싹싹하게 사과를 하고 그 사람 말을 받아들였던 그런 일화도 여러 편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가지구라고 하는 유명한 대목이 사기에 나옵니다. 상가집 개라는 뜻이죠.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던 중에 정나라에서 제자들하고 길이 엇갈려가지고 헤어집니다. 서로 찾으러 다닌 거야. 정나라 사람이 스승을 찾으러 다니는 자공을 보고는 자공이 이제 물어봤겠죠. 우리 선생님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정나라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동쪽 문에 사람이 한 사람 내가 봤는데 이마는 요임금처럼 생겼고 목은 삼국시대 때 유명한 현자입니다. 고요와 닮았고 어깨는 춘추시대 때 정나라 자산하고 비슷하더이다. 그리고 허리 아래는 하나라의 우임금보다 3치 정도 짧은데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마치 상가지구 같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가집 개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해석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상가집 개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내. 상가지구를. 그럼 그대로 상가집 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몇몇 분들이 여기에 의의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상가집 개가 아니라 집 잃은 개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함으로써 아마 이 논란이 이제 일단락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초췌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주고 있고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지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가집 개가 그게 뭐 초췌할 수가 있겠어요? 상가집 개는 잘 얻어먹는데. 그잖아요. 예. 집 나간 개야지 그 목꼬라지가 맞지. 꼬리. 그래서 상가를 명사로 해석하면 상가집 개가 맞지만 앞에 상자를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 상자가 무슨 동사로 하면 상실한다,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상실이 그 상자예요. 예. 우리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도 저 상자를 쓴단 말이죠.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개가 맞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기세가, 공자세가를 번역을 하면서 이 논쟁에 관한 글을 한 편 부록으로 실어서 이제 이거 갖고 논쟁하지 말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지구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4강은 여러분들한테 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재미난 일화들, 그죠? 이야기들 했는데,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또 대단한 역사책인가를 또 한번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사마천과 사기를 사랑한 사람들 이야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